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좀 많이들 혼동하시는 거를 제가 이 아루바, 앙코바, 메노바 뭐 이런 것까지 하려고 봤더니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다중 분석하는 거는 따로 빼서 F 테스트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용어나 어떤 때 썼는지 대부분 다 써보셨고 아시는 건데, 그냥 한번 이제 리마인드용으로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은 다른 슬라이드로 리니어 리그레션, 유니베리에이트로 하는 거, 멀티플로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 아시다시피 Z 테스트, 이거는 이제 노멀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한 이 스탠다다이즈드 된 이 스태티스틱, 얘가 노멀을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제 많이 쓰이는 그 상황이 원샘플 로케이션 테스팅에서 뭐 우리의 파퓰레이션에서 뭔가 샘플을 뽑았을 때 이거 이제 그거의 민을 보고 얘가 어떤 숫자일 거냐, 이렇게 심플하게 이게 로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사에 도달하는지 그 근처인지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도 쓰냐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실 이거 T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Z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멀을 강하게 따르고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미 두 그룹 사이에 민을 뺀 그 디퍼런스, 그 차이가 0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요거하고 요 그룹 A의 민하고 그룹 B의 민의 차이가 0이냐, 1이냐, 2냐, 뭐 이제 여기 다른 숫자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많이 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5 대신에 0이 들어가 있다던가 해서 두 그룹 사이에 민의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런 거 테스트를 할 때 G를 쓸 수도 있고 T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죠. 일단 G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탠다다이즈를 한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에서 SE 뭐 또는 SEM이라고 많이 표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SE가 요즘 분산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되게 이제 S라고 하면은 샘플 분산인데, 그러니까 표본 분산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기호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모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우리가 샘플 뽑은 거, 그거의 개수로 나눈 거를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 되게 뒷부분 이렇게 생략하고 쓰는데 이거 n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에러는 여기다 스퀘어드를 루트 스퀘어를 씌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이 스태티스틱을 노멀 분포 안에서 비교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T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T 분포를 보면서 하겠는데, 그 컨디션이 뭐냐, 어쩔 때는 G를 쓸 수 있고 어쩔 때는 T를 쓸 수 있느냐. 일단은 샘플이 커야 돼요. 샘플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뭐 센트럴 림프 지름에 의해서 노멀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제 샘플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유니모달하다던가 그런 거를 충족을 해야 잘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썸션이 어느 정도는 노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어프락시메이트 노멀이라고 하는 게 벨커브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큐드 돼 있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막 바이노미알인데 개수가 별로 없다던가 이러면은 Z 테스트를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밸런스가 노운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더라도 샘플이 크면은 이게 이제 n수가 30보다 크다든가 보다 훨씬 커버리면 플러그인으로 그냥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사실 파퓰레이션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는 경우 잘 없죠. 이거는 이제 학부생 때 애들 시험 보면서 시그마를 그냥 주고 하는 그런 경우고요. 대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T 테스트는 앞의 경우를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샘플이 작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 지금 T 테스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게 X 바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샘플 민이 approximately 노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이 너무 작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테일 쪽이 꼬리 쪽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노멀 커브보다 T 커브가 뒤쪽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p-밸류를 계산을 할 때 꼬리 쪽을 보는데 거기가 너무 지나치게 두꺼운 경우는 D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게 T-테스트인데 테스트 스택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요게 다르겠죠. 아까 그 기분으로 이게 노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그마를 그냥 썼는데 여기서는 S를 써 샘플 베리언스를 이제 베리언스라고 썼는데 사실은 스퀘어드 베리언스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 우리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스케일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되게 요 부분은 이제 뒤에 가려져 있죠. 계산식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만족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 샘플 민하고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스태티컬리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T-테스트를 그냥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의심스러우면 이제 찾아봐야죠. 정말로 조건을 하나하나 만족을 하는지. 그 3번에서 네. 그 샘플 스탠다드 디베이션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앞에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스케일드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건 앞에 어떤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곱하는 것이 요거는 수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스태티스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도출하는 식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카이스퀘어드 디스트리뷰션 아시다시피 어떤 에러를 제곱을 한 텀들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것들이 노말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카이스퀘어를 따르고요. 노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 옵서베이션 개수가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컬리 할 때 옵서베이션하고 익스펙티드하고 차이를 보고 그거를 스퀘어드를 해가지고 그걸 뭘로 나누냐면 익스펙티드의 제곱으로 나눠서 그 각 항들을 더한 게 그게 카이스퀘어를 따르고 그런 경우에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이런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있잖아요. 근데 이 3번이 나온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T 굉장히 계산식이 안으로 들어가면 복잡한데 거기에 카이스퀘어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G-테스트하고 T-테스트 굉장히 비슷하고 뭐 차이가 또 있다고 하면은 G-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아까 시그마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미만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T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요것뿐만이 아니라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를 찾는 것도 좀 다르고 계산도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내주는 값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 좀 그런 상황이 왜 오느냐 겉보기는 비슷한데 도출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안에가 이런 3번, 4번 같은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졸리는 일이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투이티블리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뭐 대답이 됐나요? 현실적으로 G-테스트를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없죠. 네, 모집단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안다는 건 모집단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테스트라고 샘플링 시어리를 기반으로 이제 T-분포를 만들고 T-테스트를 만든 건데 T-분포가 G-분포랑 좀 달라요. 아까 이제 테일이 두껍다 그랬는데 센터는 뚫고 올라와요. 또 이렇게 약간 총알처럼 생긴 분포고요. T-분포 저게 이제 가정이 몇 개 있는데 스태티컬리 인디펜던트라는 게 IID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디펜던트리 샘플링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제 스태티스틱 인디펜던트는 아까 샘플링 할 때 인디펜던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X바하고 S가 같은 방향성을 띄고 변화하거나 이런 콜레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인디펜던트가 더 강한 조건이라서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그 probability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경우는 샘플링이 아니라 식 자체가 이거 계산을 할 때 얘가 인디펜던트한 경우를 대부분 다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할 때 IID로 되게 뽑는 거를 가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을 하면 요거하고 이게 스태틱스를 인디펜던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이게 X바가 샘플의 미이고 X가 샘플의 베리언스인가요? 제가 지금 이거 스퀘어를 빼먹었어요. S제곱. 네, 제곱인데 이거 S는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X바라는 게 샘플의 미이 맞는 거죠? 그렇죠. 샘플의 미인과 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리언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스태티스틱 인디펜던트 하다는 예.
원래 인디펜던트 해요. 해요. 우리가 제대로 뽑았으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IID라는 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가정을 할 때 X가 확률 변수일 가장 기본 조건이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다. 모집단에서 랜덤하게 evenly distributed하게 뽑아야 되는 게 가정이에요. 그게 안 되면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가야 되고, 통계를 쓸 거면 어쨌든 그거를 IID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IID로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에서 뭔가를 뽑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죠? 주머니 안에서 공이 50개가 있는데 하나 뽑고 다시 집어있느냐, 하나 뽑고 또 다음 거 뽑을 때 안 집어있느냐, 이런 게 작으면 엄청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주 크면 영향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퓰레이션에 N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전수조사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인구의 모든 사람 또는 무슨 광우병이 걸렸다, 전수조사를 한다. 이 N이 작으면 문제가 되고 아주 클 때는 다 알아도 이제 문제가 안 되고, 클 때는 뭐하려고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샘플을 하는 거죠. 이분하게 샘플을 하는 방법이 IID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 말씀하신 대로 IID면 제일 좋고요. 인디펜던트하게 뽑았는데 X들이 각자 아이덴티컬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컬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나왔다,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꼭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죠. 중심극한 정리. 예,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를 얘기할 때는 그냥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X들이 어떤 파퓰레이션인데 똑같은 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대표를 하면 충족을 하게 되면 좀 더 릴렉스드 된 그런 티어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왜 N이 크면은 이거 시그마 스퀘어드 대신에 S를 플러그인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정리가 있는데, 서칭 디어럼 해가지고 플러그인으로 계산한 거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정리들이 나옵니다. 되게 보면 로우 라지 넘버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중요한 티어럼들이지만 이제 사이드로 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면 하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T-테스트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원 샘플 T-테스트냐, 투 샘플 T-테스트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게 스튜던트 T-테스트도 있고 웰치스도 있고 페어드도 있고 언페어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정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되긴 되는데 좀 이렇게 용어들을 섞어 쓰기도 하고 막 해서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원 샘플 테스트는 다시 말해서 원 샘플 로케이션 테스팅인데 D 대신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그룹에 혈압을 쟀다던가 이 민이 얼마냐, 그게 5일 거냐 0일 거냐, 이제 어떤 우리가 관심으로 하는 그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하고 똑같이 원 샘플 T-테스트를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주로 우리가 클리니컬이 많이 쓰는 건 이런 쪽이죠. 샘플이 그룹이 2개가 있고 하나는 컨트롤이고 하나는 뭔가 트리트먼트를 줬다. 둘 사이에 민이 다르기를 무척 바라면서 약을 주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디퍼런스를 구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차이가 적어도 5일 정도는 돼야 차이가 된다. 있다라고 하는 어떤 컷오프 밸류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튜던트 T-테스트에서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되게 빼고 이제 자주 쓰는 건데, 대개는 두 그룹이 베리언스는 같다, 이 정도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웰치스 T-테스트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요거를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언페어드다 또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다, 이렇게 쓰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어드 샘플 T-테스트는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DNA가 똑같은 쌍둥이 샘플이라던가, 근데 한쪽은 뭔가 포를 두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뭐냐, 페어드하고 언페어드 차이가 뭐냐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모집단의 SD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이거 이제 가정인 거지. 틀리냐라고 논하는 것이 참.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항상 이 샘플의 요거를 모르지만 이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균일은 되게 비슷한. 예를 들어 남자의 키와 여자의 키가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하이퍼테스 널이라고 하면 남자의 키의 SD하고 모집단에서 여자의 키의 SD가 같을 거냐? 철학성이 이슈잖아요. 네, 그 이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정을 강하게 넣을수록 뒤에
그 시그마 대신에 집어넣은 아까 그 플러그인으로 쓴 풀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남자가 키가 식이 있어요. 크니까 남자 SD가 좀 더 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가 키가 좀 작으니까 여자 SD가 좀 작을 것 같고 결국 민하고 SD가 약간 따라가는데 완전히 따라가진 그러니까 않겠지만 인디펜던트가 아니네요. 그럼 또 인디펜던트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쉬운데 막상 우리가 현실 맞아요. 문제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이게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귀찮으면 이제 가정이 없는 걸로 가는 그렇죠. 거죠. 멜치티 테스트를 하거나 남자 여자를 뭐 섹스는 안 맞추더라도 에이즈는 맞추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페어드라 우기거나 뭐 이렇게. 네, 페어들을 함부로 오기면 안 되고요. 페어들은 의료는 어려워서 예, 우길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의료에서 많이 쓰는 게 되게 이런 거예요. 원 샘플인데,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같은 사람인데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뭔가를 재고 블러드 프레셔를 쟀다던가 그 이후에 뭐 차도가 있느냐 해서 재는 그런 경우는 원 샘플을 하고 리피티드라서 이걸 리피티드 메저라고 해가지고 전과 후를 비교하는 그런 페어드 샘플 테스트가 있고요. 다음에 샘플이 두 개예요,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해서 매치드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페어드가 되느냐, 이 조건을 철학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비를 공장이 여러 공장이 있어요. 다른 거를 다 맞췄어요. 자동화된 공장이라고 치고 다 맞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맞췄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많은 컴파운딩 베리어블들인데 그게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 거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기계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위도가 다르다던가 그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경우는 그게 프레셔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로케이션이 다른 두 공장을 비교를 하겠다. 한나란 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웨더에 국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다 같게 하는데 로케이션이 다르다던가 그 로케이션에는 예를 들어 웨더가 다를 수 있다던가 이런 어섭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 얘가 나온 아웃풋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페어드라고 억지로 약간 좀 억지스럽죠. 근데 이제 나름 그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페어드를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봐서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딱 요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은 서브젝트인데 비포 앤 애프터를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대부분의 베리어블은 비슷하게 컨트롤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베리어블이 다르다. 이런 경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거 뭐고요? Depending on the satisfaction, equal sample size하고 equal variance 이것 조건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아까 그 여자하고 남자가 다를 때 키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양쪽 샘플이 똑같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룹 A는 50명을 리크루트를 했는데 그룹 B는 70명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게 스퀘어 루트 밑에 시그마 스퀘어들을 그냥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이 있고 n2가 있고 시그마 1이 있고 시그마 2가 있고 그 스퀘어 루트 안에서 나눠가지고 더해서 풀다 하는 그런 방법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서 하시면 되고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고 구별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거냐. 내 그룹이 베리언스도 같을 것 같고 샘플 사이즈도 같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달라서 뭔가 변화를 더 주고 싶은지 그 계산에 그런 거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했던 얘기를 지금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게 same subject인데 prior to the treatment인지 after인지 그 다음에 matched pair인 경우에 사실 이제 요거는 사실 기본은 unpaired 샘플에서 뽑았는데 그룹핑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랜더마이즈드 테스트가 아닌 경우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오브저베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두 그룹을 할 때 우리가 알기로 이 에스니시티 섹스, 에이지 이런 게 되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그룹인데 뭐가 다르다. 이제 이런 경우에 매치드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아까 그 아노바, 맨오바, 앙코바, 맨코바도 있고, 망코바 그런 거를 이거 뒤에다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F-테스트, T-테스트가 F-테스트의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2페어가 아니라 3페어인데 그게 그냥 2페어면 F-테스트하고 T-테스트하고 똑같은 P-밸류를 보고
계산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똑같아요. 근데 그거에 좀 더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T테스트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아노바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맨오바 같은 경우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일 때,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타겟이 동시에 여러 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각각 블러드 프레셔만 보고 지금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블러드 프레셔, 또 뭐 있죠, 뭐 심박수, 뭐 이렇게 몇 개의 것을 세트로 타겟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는 멀티베리엇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 좀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쪽에서도 보면 용어를 많이 헷갈리셔요.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특히 머신러닝이 나와가지고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막 맘대로 지어졌어요. 통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짜증날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딴지 걸고 이런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지난번에 왜 무슨 논문 이렇게 리뷰 그 밑에 리뷰가 뭐죠, 크리틱에 보면은 멀티 베리에이션이라고 쓰지 말고 멀티플로 써라,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웃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 좀 다를 수가 있는 게요. 그걸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걸로 모델을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 많이 쓰니까 그걸로 한번 잡아봤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가 리니어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뭐가 리니어라고 생각하세요? 그 형식은 아마 아실 건데. 리니어 그냥 그 피팅 펑션 자체가 리니어하죠. 네. 더했잖아요. 네, 곱하고도 하고. 근데 곱하고도 하고 해서 뭐에 대한 리니어일까요, 그게? 이게 되게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X에 대한 리니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X가 뭐냐면 그 설명 변수요. 우리가 지금 옵서브한 그 X죠. 되게 보면 왼쪽에 Y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뭐 베타 제로, 그건 이제 Y 절편이고, 뭐 베타 1에 X1, 베타 2에 X2를 쭉 더하잖아요. 근데 사실 리니어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타들이 리니어한 거예요. 이제 그 식을 뒤에다가 지금 써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요, 베타들을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을 결정하는 겁니다. X들은 이미 옵서브돼서 우리가 모아놓은 데이터고요. 걔네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네. 베타를 찾는 거 우리는 뭐 웨이트 펑션을 찾는 건 네, 알게 하셨죠? 됐는데, 네. 그 베리어블 X에 대한 관계식이 예. 1차라고 해서 저는 리니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X 제곱이 없고, 예. 로그 X 이런 게 없고, 다 예. X만 있어서,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리니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X에 대한 폴리노미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1차, 퍼스트 디그리 오더의 폴리노미알이라는 건데, 그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코에피션트 베타에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식을 보시면, 지금 되게 이제 여기 X들이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심플한 리니어 네, 리그레션이잖아요. 우리 맨날 보는 거죠. 네. 근데 뭐가 리니어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스퀘어드 가드스가 이미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1이 아니잖아요. 3차잖아요. 이거 리니어입니다. 왜요? 베타 애들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베타가 위로 올라갔죠. 이것도 리니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트랜스폼을 하면은 리니어가 됩니다. 로고시.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리니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뭐냐면 우리 지금 많이 보는 형식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 소프트맥스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로지스틱. 네. 이거를 로그를 씌워서 오른쪽을 얘로 정리를 하면 왼쪽이 뭐가 나오냐면 로그 오즈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로그하고 y, 밑에는 1-y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가 선형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딱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커버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리니어 라이저블이냐, 방금 얘기한 건데요. 자, 이런 경우요. 네. 이거 얘를 그 큐빅 루트를 씌워가지고 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타들에 대한 리니어이기 때문에 리니어가 맞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를 씌우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냥 이거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세골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트랜스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리니어예요. 얘도 리니어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건데, 이게 지금 로지스틱 식인데, 근데 뭐가 그러면 리니어가 아니냐? 이거는 리니어가 아니에요. 이거 X나 Y를 트랜스폼해서 베타들의 리니어로 만들 수 없는 식이에요. 네. 이런 걸 보고 넌리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걸 보면, 우리가 하는 것들도 보면 넌리니어에 들어가는 게 소프트맥스를 쓰지만 그게 바이너리 아니고 클래스가 여러 개가 되면 엘리먼트 와이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넌리니어가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를 확실히 아셨으면 오늘 좀 보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헷갈리시는 게 디펜던트 베리어라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를 하면 뭐가 디펜던트 인디펜던트냐. 특히 인디펜던트라는 말이 나오면 IID 그 추출하는 그거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주어진 값. 예, X.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얘가 베리를 해요. 얘가 막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요 아까 그 선형식을 보시면 여기에가 요 에러텀이 있잖아요. 이 에러텀이 화이트 노이즈를 따른다.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잖아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되게 미니 제로거나 딱 정해져 있고 베리언스가 픽스드 돼 있는 그런 가우시안을 말하죠. 노멀 분포를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X 이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먼저 보시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이미 다 관찰한 값이에요. 물론 Y도 관찰한 값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관찰한 값 얘 Y가 이 X들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아서 얼마로 변한다라고 하는 세팅에서 리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얘네가 이유가 돼서 물론 호사를 프루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마음에 두고 리그레이션을 하잖아요. 얘를 1단위 정도 옮기면 베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곱해져가지고 Y가 얼마만큼 변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디펜드한다 그래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요. 조속 변수 또는 이제 리스폰스 한다. 얘가 변하는 거에 반응한다 해서 반응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경우에 사실 뭐 그거를 꼭 손으로 계산하실 이유는 없는데 보면은 이 X들을 이게 지금 다 벡터잖아요. 사실은 이게 레코드가 N개가 있으면 N개의 줄이 쭉 달려있는 거고 이건 이제 변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이 X들을 자리만 알면 베타들을 옆으로 벡터로 넘기고 X들은 매트릭스로 그냥 딱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이 항상 그렇게 생겼죠. Y줄이 있고 나머지 X들은 딱 매트릭스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계산을 할 때 얘는 변수 픽스드예요. 왜냐? X 하나하나도 우리 변수라고 불렀으니까 변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값을 잡을 수 있으니까 변수가 맞는데 확률 변수냐? 여기서 확률 변수는 Y예요. Y하고 아까 그 이쪽에 있었던 그 에러텀 있죠? 걔네가 확률 변수고 얘네는 뭐냐면 확률을 물론 따를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그 뒤에 어떤 파퓰레이션이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그게 뭐 나이스하게 뭐 노말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해요. 근데 일단 뽑아가지고 리얼라이즈를 했어요. 그럼 얘는 딱 멈춰있는 수예요. 멈춰있는 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컨스턴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값이 들어온 거는 얘는 픽스드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에러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얘네가 설명 못하는 게 에러텀으로 남고 그 에러텀이 움직이는 거고 똑같이 Y는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얘를 핏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것들 앞에 해트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걔네가 다 변수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예요. 왜냐하면 이 계산식 안에가 그 확률 변수가 얘네한테 이렇게 넘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이 베타들을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 하기도 하지만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걸 줄 수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민이 있고 베리언스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를 취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잘 아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공주 시간에 배우는 거기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렇죠. 시간에 네. 거기 시스템 매트릭스가 앞에 이제 베타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요걸 배워주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Y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거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고요. 그걸 잘 모아놓은 거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 디자인 매트릭스 랭크가 뭐냐, 이게 풀 랭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유일해가 나오느냐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으냐 넘겼을 때 이게 이제 뭐 그게 넘어가니까 컨트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쓰는 그런 공식은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X를 독립변수로 이름을 잘못 지었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근데 내가 X를 나는 원래 X가 이제 변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X 이제 아무거나 리그레션에 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샘플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근데 검증에서 쓰는 X, T-테스트에 들어가는 X랑 리그레션에 들어가는 X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컨텍스트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본 얘기에 가까운데 이게 터밍을 좀 워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때문에 다들 헷갈리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헷갈리느냐, X1하고 X2가 인디펜던트가 인디펜던트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별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 상호작용항이라고 해서 X1하고 X2를 곱한 거를 넣기도 하고, 뭐 하나는 제곱하고 하나는 수근 다 가능합니다. X1과 X2는 인디펜던트 한 게 아니죠, 전혀. 전혀 아니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콜리니어리티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인디펜던트한 걸 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리그레션에서는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한 걸 샘플에 이면 여러 피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니, 머신러닝처럼 생각을 아니, 하시면 사실 그래도 이제 그게 맞는 거잖아요. 머신러닝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머신러닝에 이제 그런 가정이 없는데 그래서 뭐 돌려도 되는데 리그레션은 아무나 집어넣으면 개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정말 오늘 강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아웃풋이 좋고 막 하는데 잘 잊어버리는 게 그게 사실은 통계 모델이라는 거랑 통계 모델은 어떠한 가정이 있다는 거고 그 가정을 위배했을 때 갑자기 아웃풋이 막 푸시하고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막 고민하시는데 책을 얼른 보세요. 거기에 왜 그런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하는 것도요. 디펜던트 해도 좋은데 그거를 뭐랄까 컴팩트한 모델로 표현을 하려면 너무 리던던트하니까 걔를 뭔가를 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차원을 좀 바꿔가지고 두 개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변수로 표현을 하는 그게 이제 그 뭐죠 피처 매핑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사실 그런 과정이 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다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디멘전들이거든요. 뭐 사람의 블러드 프레셔라던가 사진 뭐 이게 인풋할 때 무슨 각각의 픽셀이고 의미가 있진 않지만 아무튼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메저러블한 베리어블로 선택을 했어요. 바이오마커들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걔네가 뭐가 콜리니어하다고 그래서 걔를 뭉뚱그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통계적인 거, 특히 통계를 많이 쓰는 바이오나 메디컬 쪽에서는 리니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조작을 안 하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꼭 좋은 모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트랜스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막 딥러닝 같이 정말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설명 가능한 걸 원하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논문 그 크리틱할 때 그 사람이 멀티 베리에이션이 아니고 멀티플 리그레션을 네가 한 거야. 그러고 이렇게 답을 했길래 아이고 그걸 가지고 깐깐하게 하냐고 제가 웃었는데 사실은 통계 쪽에서는 그걸 봐요. 그게 뭐냐면 이걸 보세요. 심플하고 멀티플은 풀이잖아요. 유니베리에이트하고 멀티베리에이트는 베리에이트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리에이트 하는 게 뭐예요? 리그레이션에서 X가 아니고 Y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니베리에이트는 Y가 한 개예요. 멀티베리에이트 애널리시스를 할 때 Y는 Y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되게 Y가 한 줄로 이렇게 나오는데 멀티베리에이트는 Y도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 확률 변수도 매트릭스가 변수예요. 복잡합니다 그게. 제가 갑자기 윌키스 뭐 무슨 해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복잡해서 뭐 통계학과 한 석사과정 정도 가면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지만 사실 멀티베리에이션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클러스터링을 한다던가 뭐 PCA 분석을 해서 뭔가 이게 너무 많으면 좀 줄여가지고 또 설명을 해본다든가 하는 거를 X쪽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Y쪽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좀 Y들이 나이스한 그 디스트리뷰션을 팔로우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예를 들면 인디펜던트 하다던가 그렇지 않을 수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손쉽게 플로팅도 해볼 수 있고 하는데 이게 개수가 3개만 넘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학으로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언제 오느냐 타임 시리즈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그래서 따로 취급을 해요. 멀티베리에이트는 멀티베리에이트인데 또 이게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X들이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코릴레이티드 돼 있잖아요. 이전 텀하고 다음 텀하고 사이에 코릴레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해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수업은 또 따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막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를 보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붙잡고 공부를 해야죠. 저도 수업은 다 들었지만 다시 봐야 됩니다. 굉장히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되는 종류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 리그레이션은 이제 되게 이런 표현은 y가 이미 하나일 때 유니베리에이트일 때 이제 이렇게 써요. 물론 멀티베리에이트도 오른쪽에 x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멀티베리에이트는 잘 안 보니까 유니베리에이트인 경우에 x가 하나면 심플이고요. x가 멀티플이면 멀티플 리그레이션이거나 또는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멀티플이 아니라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인데 사실 이거 딱 보면은 그 다음에 식이 나오고 이 문제 자체가 멀티플일 건지 멀티베리에이션일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로 꼬투리잡으면 좀 무서워요. 왜냐면 이거 사실 처음 누가 말을 쓸 때 그렇게 썼느냐 안 썼느냐 차이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다 통하는데 물론 이제 통계학이 원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 주장을 하고 할 말은 없는데 머신러닝 쪽에서 이거 구별해 본 적 있으세요? 다 멀티베리에이션이라고 하고 x가 여러 개인 걸로 다 생각하셨죠? 제가 강의 자료에도 보면 멀티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멀티베리에이션. 그렇죠. 내 기억이 나요. 제가 번역한 책도 그렇게 나와서 멀티플로 고칠까 하다가 이건 머신러닝 책이니까 하고 그냥 멀티베리에이션 하고 그냥 가볍게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변하는 건 y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y가 하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엄밀하게 유니베리에이트 멀티베리어블 리그레이션이라고 그렇죠. 정확한 거죠. y랑 x에 대해 그렇죠. 그게 다 네.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꼬투리 잡는 그 에디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혹시 나중에 논문 쓰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멀티플이라고. 아니면 아예 그런 말을 안 쓰시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면 다 알아먹어요. 어차피 뒤에 수식 나오고 데이터 나오고 테이블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애매하시면 그냥 그 말을 빼시고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돌렸다, 리그레이션 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걸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 어디다 주셨나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네요. 그래서 선영익이 이거 사실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강의 자료 했던 건데 그냥 휙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선영익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이거를 변형한 것들이죠, 다. 지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그 딥러닝도 그냥 커브 피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커브 피팅 열심히 했는데 커브 피팅을 여러 레이어에서 나눠가지고 그렇죠. 복잡한 걸 네. 연결하는 거죠. 복잡하게 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쓴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안 되고, 그러니까 통계학생을 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 방법론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게 워낙 잘 통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영위기를 이제 이거 지금 사실 목차 옛날 거라서 이거는 이쪽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비즈니스 쪽에서 쓰는 얘기고 단변량 유니베리에이트. 그렇죠. 네, 유니베리에이트.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컨텍스트상 심플 리그레이션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머신러닝에서 그렇게 썼어요. 근데 다중 선영이 사실 이거 쓰기 전에 다변량이라고 다 써놨다가 저도 붙였어요. 방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인터셉트.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베타가 0일 거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 아웃풋을 보시면 베타 제로 이거는 이제 나머지가 다 정해지면 마지막에 딱 맞춰지는 그런 수라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가 뭐 p-밸류가 0.0 얼마라고 해서 그 리포트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p-밸류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베타는 그냥 정해지는 거고요. 식을 딱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변수가 모델에 들어가면 좋으냐 안 좋으냐, 설명을 잘하냐 안 잘하냐, 에러가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모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체크하는 게 뭐냐면 베타를 에스티메이트 한 다음에 얘가 0에 가깝냐 안 가깝냐, 심지어는 이제 그 0에 가까우면 이제 떨궈내는 그런 레소 같은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확실하게 0이 아니라는 컨피던스를 갖고 싶으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을 봐요. 그래서 이제 요 에스티메이트한 베타 값에 그거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뭐 1.6하고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마진을 줘가지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하고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0보다 위쪽에 둘 다 있느냐 아니면 0보다 둘 다 아래쪽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0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 0을 포함하면 얘는 그냥 이 변수는 모델에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모델에 집어넣는 거고요. 이제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형위기를 할 때 모델 핵심은 뭐냐, 잔차 제곱합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식들을 보면 잔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Y의 옵서베이션에서 그거의 평균 값을
그러니까 y 그 옵서베이션 값 하나하나 y1, y2 막 n개까지 있겠죠. 그거에서 이 y 그 값들의 평균을 빼가지고 각각을 뺀 거를 제곱을 해서 더한 거를 잔차 제곱합이라고 하는데 걔를 줄이는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선형회기식이에요. 심플인 경우에. 물론 그거에 베리에이션 있죠. 예를 들면 x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거는 잔차 제곱합이 우리 머신러닝에서 쓰는 네. 그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RMSE 같은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Y 그렇죠. 근데 우리 평균을 나눈 게 아니고 실제로 각 샘플마다 샘플에서 이 모델에서 나온 값이랑 실제 값이랑 해서 제곱해서 다 나온 거잖아요. 아, 예. 근데 아까 전에 평균을 얘기하셨는데도 그게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똑같은 말인데 말씀이죠. 뺐다는 그 부분이 평균되는 값이잖아요. 그 예측되는 값이 그 X의 나중에 빼냐 평균. 지금 빼냐 하나씩 빼냐 한꺼번에 빼냐 문제 아 그런 겁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 리니어잖아요. 그게 리니어 시스템 아니에요? 어떤 X를 넣었을 때 Y 시계에서 Y 값이 계산되잖아요. 네. 그게 평균이에요. 그게 평균입니다. 예, 그게 평균 값이에요. 예. 그래서 Y 에스티메이션이 계속 나오는 거죠, X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평균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어. 네. 나중에 수식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말로 너무나 하는- 쉬운 얘기다 그냥 네. 넘어가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여기서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이라 여기 x를 하나만 넣었는데 x가 둘, 셋, 넷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RSS가 잔차적으로 이것만 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x를 이게 지금 내가 예측하고 싶은 이 y 베리어블 어떤 메저를 하나 하고 싶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막 그런 변수를 막 때려 집어 넣어도요. 이 뒤에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RSS는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네. 그 오버피팅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새로운 데이터를 다 브리트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우리 스터디할 때 제가 헷갈리게 하신 장본인이신 이한 선생님 제가 다시 그 커렉션 해드릴게요. 오버피팅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바이어스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춰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한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밖에서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 퍼포먼스가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베리언스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오브 뭐 바이어스 앤 베리언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어스 제곱한 거랑 베리언스랑 더하면요. 그게 MSE예요. 예, 그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하면 RMSE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RSS가 계속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변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 베리언스 바이어스를 조절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변수가 개수가 많으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레귤라이제이션. 그렇죠. 레귤라이제이션이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거 계산을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기본적인 거는 R 스퀘어드를 보잖아요. 우리 그 통계 패키지 보면 밑에 R 스퀘어드가 이제 0에서 1 스케일로 할 때 100%, 그러니까 1에 가까우면 설명을 잘하는 설명력이 있는 거고 P-밸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단 그 다음에 그게 좀 작으면 설명을 많이 못하고 에러텀에서 막 배려서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려고 변수들을 막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면 R 스퀘어드는 점점 커져요. 근데 뭐는 보시면 작아지냐면 어저스티드 R 스퀘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변수 개수에 어저스트한 거예요. 변수 개수가 많으면 뭐 그 안에 어떤 그 계산한 텀에 의해서 점점 다시 작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변수가 하나일 때는 R 스퀘어드나 어저스티드 R 스퀘어드가 똑같아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려면 그 통계 R 패키지 같은 거에서 리레이션을 고렸을 때는 어저스티드 R 스퀘어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그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 있습니다. IC라고 해서 정보 기준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AIC, ITS, 뭐 IC, 그다음에 뭐 BIC 하면 베이지안 IC, 또 CP에서 뭐 멜로스 CP 이런 그 정보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대부분 다 이 X 베리어블들의 개수, 뭐 우리 그 차원수 D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P라고 표현을 하죠. 되게 통계에서는 그 P 개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얘가 커지면 어떻게든 페널티를 주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계산한 게 그 경우는 작은 경우 R 스퀘어드는 100% 가까워야 되니까 큰 경우를 보지만 나머지 그 IC들은 대부분 다 작아지는 쪽으로 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해요. 계산할 때 상관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절대값이 아니라 작은 수를 내보내주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에요. 그거는 이미 이 복잡도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되게 리니어인 경우에는 X가 많으면 이제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어떤 우리 그 딥러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디그리 프리덤을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완을 했어요. 컴플렉시티를 집어넣어서
심플하면서도 잘 예측하는 거를 이렇게 셀렉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복잡한 모델은 잘 먹히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리니어에서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아까 조석빈 중수 얘기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썸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건 제가 알 가지고 찾았는데 플로팅을 많이 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기 논문 쓰실 때도 보면 뭐 데이터를 미리 다 모아놓고 이거는 뭐 t-테스트나 뭐 이건 리그레션 하면 될 거 뭔가 그거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아웃풋에 딱 결과만 보죠. R-스퀘어가 얼마, p-밸류가 얼마, 뭐 이거 그냥 그렇게 쓰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선형 획이라고 하는 건 리니어 어썸션이 첫 번째죠. 리니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형이라는 얘기죠. 뭐가 선형이냐? 아까 x하고 y가 선형이라는 얘기예요. 관계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쓴 다음에 아까 잔차를 쭉 뿌려보면 잔차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 노이즈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어떤 그런 패턴들을 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x 베리어블이 하나고 y 베리어블이 하나니까 그냥 이렇게 플로팅을 해보면 스캐터 플롯을 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리니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쓰는 거예요. 아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이거는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x를 하거나 y를 하거나. 그래서 리니어하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고요. 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로그 트랜스폼을 하거나 뭐 스퀘어 루트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잘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매저를 하는 것 그런 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에스컴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프랑스 무슨 과학자가 했던 그 데이터 셋인데 여기 보면 아웃라이어 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잖아요.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확확 바뀌겠죠. 그런 경우에 얘가 진짜 아웃라이어인지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이게 아웃라이어가 아니면 어때요? 이거 완전 100% 라인이에요. 뭔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게 라인이 그냥 서겠죠. 이거 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아무리 x는 그대로인데 y 값은 지 맘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측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모델이. 그러니까 이거는 얘 때문에 리니어처럼 보이고 이거를 실제로 코릴레이션을 해보면 다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팅을 맨 먼저 하시고요. 뭐든지 하여간 그 첫 번째가 다이아고니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이아고니스틱에서 뭔가 이상하다 어느 정도 어저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내 모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진단을 또 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썸션을 잘 충족을 했는지를 보시는 그 과정을 몇 번은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항상 눈으로 아이볼링을 하시고 물론 이제 이게 말은 쉬워요. 근데 막 베리어블이 100개, 1000개씩 되면 플로팅하는 것 자체도 너무 고민인데 그쵸. 네. 그게 못하잖아요. 근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이제 그 사전 난리지가 있죠. 도메인 난리지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러이러한 베리어블들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걔네가 정말로 리니어한가? 아니면은 혹시 콜리니어리티라고 하는데 공분산, 그러니까 X 베리어블들끼리 너무 비슷한 경우? 맞아요. 그럼 이제 하나만 넣거나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체크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건 이제 실제로 막 하는 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이아고니스틱 플롯 중에 아주 대표적인 4개인데요. R을 실행을 하시면 이게 하나씩 나타나요. 저는 4개를 한꺼번에 플로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리시주얼이 노멀처럼 보여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게 지금 오류의 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을 체크해야 아마 이제 이런 말들인데 여기 보면 정규성은 뭐냐면 노멀처럼 보인다는 얘기니까 노멀 큐브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퀀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theoretically 얘가 노멀이라고 하면은 이 라인에 이렇게 쫙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스탠다다이즈를 해가지고 우리 그 베리어블 가지고 이제 XY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면 이 근처에 그런 대로 내비게이트를 안 하고 붙어 있으면 노멀인 것 같아요. 일단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뒤쪽에 휙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뭔가 스큐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정해주기 위해서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눈으로 봐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샤피로 울릭스 테스트 해가지고 딱 P-밸류로 나와요. 나이스 우리 좋아하는 P-밸류로 해서 P-밸류가 뭐 얼마보다 작으면 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하이퍼테시스가 있어요. 등분산성을 원하는 경우는 등분산성이 널로 안 들어가고 얼터너티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걸 잘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도 눈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깔딱이처럼 퍼지는가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등분산성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리시주얼에서 보면
이 안에 있는 요 라인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요 점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보세요. 어떤 경우는 이게 지금 점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점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게 이렇게 패닝하면서 바깥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분산이 작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분산이 크니까 등분산이 아니죠. 샘플이 뭔가 다른 그룹에서 오거나 뭔가 경향성을 가지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모델을 쓸 수 없는 경우예요. 이제 그 경우는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을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패턴이 나타나면 안 되고 이거 지금 사실 괜찮은 건데요. 왜 괜찮다고 하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밑에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내려오고 위에도 뭐 2.5에서 3 정도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아래로 각각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금을 그으세요. 그래서 얘가 그 안에 잘 컨테인트 돼 있고 위아래로 뭐 이게 혹시 브란드 알트만 테스트인가요? 브란드 모르겠네요. 브란드 알트만 의학에서 보통 이렇게 프로시저 같은 거 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이 로버스트한지를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스탠다드 레벨에서 나타나가지고 저게 뭐 말하지 있고 이렇게 추대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얘가 좀 더 심플합니다. 네. 얘는 그냥 리시주얼을 그냥 스캐터한 거예요,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뭐 휘어지게 보인다던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봐서 무슨 패턴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비슷하다. 그러면 랜덤하게 지금 베리에이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 이제 의심이 되면은 그거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함수로 해서 숫자로 나온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왼쪽 제일 위에 상단 그래프는 fitted value라고 하는 거는 y 값을 estimated and y 값 평균 값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저기다 x 값을 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경향성이 비슷하면은 덜 설명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거죠, 모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y는 x 더하기 무슨 그 엡실론에 비해 엡실론이 5차항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건 x가 다 캡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화이트 노이즈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x가 덜 캡처를 하면 변수를 뭔가를 더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빼먹었던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모델 체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 다이그노스틱을 패스 못했다면 뭐 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 경우는 변수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변수를 집어넣었거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데이터를 봐야죠. 혹시 내가 매주한 게 다른 것도 있었는데 걔를 안 집어넣었으면 한번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x를 넣거나 y를 넣거나 해석을 네. 비슷하게 해도 되냐 이 말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 이 지금 리시저 그러니까 리시저를 y 쪽에 놓고 네. x축에 y 값을 넣든지 x 값을 넣든지 나타나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거를 비슷하게 해석해도 되나요? 똑같은 그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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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겁니다. 여기 피티드 밸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팅한 y 값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브란드 알트면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X를 네, 그래서 다른 거. 샘플에서 따라서 그 잔차가 일정하게 복용하느냐는 브란드 알트만 아까 말씀하신 X를 녹화하는 거고 네. 이거는 Y를 녹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Y.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y하고 여기서 말하는 리시주얼은 그거를 뺀 좀 랜덤한 그 부분. 얘가 이 리시주얼 얘가 y 위치가 랜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지금 영혼이 빠진 에러만 남아있는 그게 랜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델을 잘 충족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그 엡실론 뭐 에러항이 화이트 노이즈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던 거를 잘 따랐다고 하면은 리시주얼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뭔가 패턴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피팅을 했는데 이게 덜 된 거죠. 그러니까 X를 더 넣거나 뭔가 다른 변수를 넣어가지고 영혼을 싹 뽑아내야죠 우리가. 그래서 남은 거는 정말 화이트 노이즈에 노력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이 모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거 잘 안 보는 위에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냥 왼쪽에 거를 리시주얼인데 스탠더다이즈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눈에 그냥 똑같다는 거 아실 거고. 제곱해서 붙이시는 건가요? 예.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스탠더다이즈드가 있고요. 스튜던트 다이즈드가 있는데 제가 그 두 개가 항상 헷갈려요. 식을 봐야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영어로 지금 맞췄잖아요. 여기도 떴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거는 다른 모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다이즈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모델에서 뭔가 잘못을 찾기보다 하나의 모델에서 뭔가 잘못을 찾기보다 A하고 B 모델의 잔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은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트로 한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같은 의미예요. 네, 굳이 두 개를 네, 리던던트 할 필요 있나? 근데 그렇게 꼭 보여줍니다. 모르죠. 처음에 코딩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지. 근데 뭐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더다이즈를 하고 나서 이 위에 이 틱이 뭐 1.2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아 얘는 베리에이트를 등분산이긴 한데 많이 하는구나 적게 하는구나 뭐 이 정도 차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알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네. 잔차들이 쭉 있는 거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양쪽으로 퍼져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는 네, 얼마 네, 절대 크기가, 값을 네. 보여주니까 그게 그렇죠. 그 정도 차이고 경향이 똑같잖아요. 네네. 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쿡스 디스턴스라고 해서 레버리지 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레버리지가 돼서 확 기울잖아요. 원래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라인이 기울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런 게 근데 진짜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냐? 베리언스는 인플레이트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냐? 아니면 그냥 내추럴리 내가 뽑은 샘플 중에 가끔 그렇게 그 꼬리 쪽에 해당하는 레어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냐? 그거를 구별하기가 쉬울 것 같은 쉽지 않아요. 계산을 해보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경우는 진짜 좀 약간 익스트림이라고 딱 눈에 띄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스케이트도 돼 있는데 어떤 점 하나는 그룹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걔가 이 라인에서 좀 위쪽으로 멀리 떨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웃라이어면은 빼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쿡스 디스턴스를 보는 리시듀얼 버서스 레버리지에서 아까 그 레버리지 만약에 이게 영향력이 크면 레버리지가 큰 거잖아요. 그거는 쿡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요 라인이 점선이 하나는 0.5고 하나는 1이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거 그냥 경향식 보여주는 거 이런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요걸 보셔야 돼요. 1하고 0.5가 쿡스 디스턴스인데 0.5 정도 안쪽에 있으면 되게 다 세이프하다고 보고요. 1도 세이프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전이나 사이에 있으면 이제 내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게 아웃라이어가 너무 있으면 안 되는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 R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에 그 넘버가 나와요. 그 레코드 넘버가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가서 얘가 혹시 뭐 기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빼내고 다시 빼냈다고 리포트를 하고 모델을 다시 돌리면 돼요. 여기다 다시 썼네요. 특이점은 없어 보인다. 큐브 플롯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그려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노말에 가깝다 하는 그런 펑션도 또 따로 있고요. 아래는 아까 그 앞에 거는 사실은 그 LM 펑션, 리니어 모델링 펑션을 돌리면 기본으로 나오는 플롯이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할 수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다중선형에서 멀티 베리어블 리그레이션이다 하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붙였습니다. 원래 멀티 베리에이션이라고 쓰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건 머신러닝 수업에서 쓴 거거든요. 지금 통계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고 멀티 베리어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거나 그 베리어블이 이게 함수가 x들이 지금 다 x들인데요. x인데 뭐 가운데 있는 거는 100%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쫙 서겠죠.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X들끼리 그래도 인디펜던트 하면 좋지만 디펜던트한 애들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스캐터 플롯을 매트릭스로 이렇게 여러 개를 뿌리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는데 이게 개수가 뭐 10개만 넘어가면 정말 눈이 아파요. 그래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얘네는 뭐 그런 대로 이건 사실 라이체로 안 보이잖아요. 뭐 콜리레이트가 많이 안 돼 있는 각각의 자기의 고유 것을 설명하고 있는 X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것들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애들 말고 이거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거니까 뭐 콜레이션 이럴 거고 얘네는 상당히 라인이 이렇게 서잖아요. 그걸 이제 똑같은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 얘네는 뭐 콜레이션이 막 0.8, 0.9 이렇게 되잖아요. 그 쌍들을 기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모델 셀렉션을 할 때 보는 겁니다. 이 모든 베리어블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집어넣은 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추려내야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 과정에서 뭐 스텝 와이즈,
셀렉션, 백워드, 스텝와이즈 뭐 리그레이션을 하느니, 뭐 아니면 베스트 서브셋을 한다느니, 정말 무식한 경우는 개수가 많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모든 경우의 콤비네이션을 다 해가지고 다 돌려보고 제일 좋은 RMS를 뭐 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레소 같은 거를 쓰게 됩니다. 인터넷천도 뒤에 오네요. 레소나 뭐 요즘 뭐 루지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S는 설명 변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무조건 줄어들어요. 상관없는 걸 넣었으면 에러가 커져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리그레이션은 안에 그 수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X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새로운 X를 넣고 그 밸류들을 집어넣으면 끊임없이 줄어듭니다. 적어도 멈춰있거나 줄어들지